꺼질 줄 모르는 부동산 투기의 불씨. 2004년 3월 투기에 대한 열망을 실감한 서울의 시티파크 분양 현장. 현금 7조 원.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1년 예산과 맞먹는 돈이 단 이틀 만에 부동산 투기에 몰렸다. 대한민국 투기의 뿌리는 깊다. 투기를 향한 긴 줄이 늘어서기 시작한 것은 서울 강남의 개발붐이 불어닥치면서부터. 밤새워서 담요가지고 거기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어떤 경우에 여러 장 수십 장 이렇게 대리 신청을 하고 그랬는데 2, 3개월 후면 하루에 500만 원, 1000만 원씩 오르는 현실 속에서 있었어요. 어느 지역에 땅 사라. 그때 공공연히 그랬습니다. 차라리 서울특별시라는 간판을 이루고 서울 복덕방 간판을 걸어라. 눈부신 성장과 개발, 그 뒤에 기지개를 켠 부동산 투기. 그 뿌리에는 강남공화국이 있다. 한국 제1의 부동산 투기 지역으로 불리는 서울의 강남 일대. 전국토의 0.1%에 불과하지만 공시지가 100조. 전라남북도와 강원도 전체를 살 수 있는 땅값에 평당 3천만 원대를 호가하는 아파트들이 투기의 욕망을 부채질하고 있다. 그러나 허허벌판이었던 강남 지역의 급격한 변모는 불과 30년 만의 일이었다. 사람이 없었어요. 어느 농가가 며칠 있을 정도였어요. 그때도 지금 못 댕기니까 우리 차를 가지고 가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저 한강 다리를 넘어서 노양진 그쪽으로 돌아가든지 그다음에 뚝섬에 가면 페리가 있었다고요. 간단한 댐모 거기다 차를 싣고 지금 그 봉원사 있잖아요. 강남 쪽에 그 당시에 이제 그 아파트로 개발하기 전에 처음에 개발 발표하고 나서 국민주택이라는 형식으로 서울시에서 택지를 조성해가지고 집을 거의 규격화되다시피 그렇게 집을 지어가지고 논현동, 청담동 이쪽으로. 한편 영동 단독주택 752채가 건설돼 서울 도심권의 인구 분산과 영동 신시가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됐습니다. 1972년 12월 주택단지가 조성되며 밭과 구릉지였던 강남 일대에 서울 시민의 이주가 시작된다. 한국 경제가 고도 성장에 들어선 70년대, 강남 개발도 그렇게 성장의 봄을 누리며 시작됐다. 새로운 체제로의 일대 유신적 계획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강남 개발에 박차를 가하던 그해 정치적으로는 유신이라는 전대미문의 조치가 발표된다. 계엄 선포 아래 국회가 해산되고 모든 정치 활동이 얼어붙은 상황. 유신 대통령으로 재취임한 박정희는 3선을 지나 영구 집권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 그리고 72년 그 해의 이면에 달아오르기 시작한 강남 개발의 현장. 그곳엔 투기라는 어두운 싹이 움트고 있었다. 그 현장에다가는 깃발을 꼽았습니다. 여기는 공사 현장이라고. 분양 개시 일정 언제쯤 했는데 현장 착공되기 전에 현장 사무실이 개소도 되기 전에 벌써 100% 분양이 다 되고 100% 분양이 다 되고 현장이 착공될 시점에서는 보통 3번, 4번 정도 벌써 명예변경 내지는 전매가 이루어진 다음이었다는 겁니다. 1970년대 개발과 아파트 건설 붐을 타고 불어닥친 부동산 투기 바람. 동부 이촌동 여의도에 이어 강남의 아파트 건설이 본격화되며 아파트 분양 경쟁률은 매번 최고치를 경신했다.
구급 공무원 월급이 6만 원 하던 당시 부동산 투기는 황금알을 낳는 거울이었다. 77년 세간의 화제를 모았던 여의도 모카 아파트의 분양권 프리미엄은 무려 150만 원에서 250만 원. 하루아침에 공무원 연봉의 몇 배가 생기는 분양권을 잡으려는 사람들로 분양 현장은 유리창이 깨지고 경찰이 출동하는 대혼잡을 빚었다. 이제 기자실에 오후에 취재 끝나고 각사 기자들이 만나면은 사회부에 출입했다가 들어오는 기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뭐 어디에 땅을 어떻게 파고 누가 돈을 많이 받고 그래서 막 돈 냄새 돈바람 그 얘기가 기자실에 매일 화제였어요. 그때는 아파트를 사기만 하면 프리미엄이 아파트값보다 분양가보다도 2배 정도 오르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프리미엄 시대라고 그러거든요. 뭐 국회의원 마누라, 장관 마누라, 이건 이면치면 없이 저기서 하는 아주머니 만나면 지금은 어림도 없지만 이 계약서 들고서 나도 하나 했다고 그러고 흔들고 그랬으니까 누가 타치하는 사람 없었어요. 1년을 피땀 흘려서 내 직장에서 돈은 버는 것과 그때 당시에 내가 아니면 주변에서 아파트를 한두 번 투자를 하는 게 그 소득이 더 컸습니다. 제 스스로도 회사의 봉급은 1%도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에 모델하우스에서 선착순 분양을 한다 했을 때 이틀 전에 길거리에서 모포를 둘러쓰고 텐트를 치고 줄을 서서 분양을 맡았습니다. 돈을 벌겠다는 일념 속에 낀 줄은 그러나 나 혼자 잘 살아보자는 투기로 가는 길이었다. 한국 경제에 몰아친 광적인 투기 열풍은 어떻게 시작됐는가. 눈물도 한숨도 나 혼자 씹어 삼키며 밤거리에 뒷골목은 누비고 다녀도 전후 서울은 넘쳐났다. 서울로 1960년대 초까지 지금의 강북 지역에 국한되었던 좁은 서울에 농촌을 떠난 인구가 몰려든다. 서울의 인구가 거의 10년 동안 2배로 증가를 하고 1년에 거의 30만씩 인구가 증가하던 시절이니까 전후 인구 유입으로 60년대 초 이미 300만을 넘어선 서울 인구는 기하급수적인 증가를 거듭해 600만을 돌파했다. 이에 따라 교통난, 주택난 등 서울의 주거 환경은 갈수록 악화되었고 인구 분산을 위한 획기적인 대안이 요구되기 시작했다. 전쟁과 한강 인도교 폭파의 기억이 채 가시지 않은 시절. 안보상의 이유도 수도 서울의 재정비에 힘을 실어주고 있었다. 지금 한강 이북에만 수도 기능이 다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앞으로 전쟁이 난다면은 6.25 때와 같은 그런 참상을 면치 못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은 수도 기능을 강남에까지 확대해야지 방어 전략상 유리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된 거예요. 한강 이남 지역이 서울에 편입된 건 1963년. 이와 함께 서울은 2배에 이르는 팽창을 했고 지금의 강남 지역이 형성된다. 우리 31명 임무는 박정희 노아지 뗄 임무. 60년대 말 격화된 남북 간 긴장고조 사태는 강남 개발의 명분을 더욱 명확하게 제시한다. 이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강북은 굉장히 불안하다. 그 강남 지역에 대한 전략적 효용성과 전략적 대비책에 대해서 직접 제가 계획하고 참여를 했죠. 별칭이 안보교인 잠수교는 전시 물자 수송용으로 설계되었고 교각이 두꺼운 상판과 촘촘한 다리로 건설된 이유 역시 비상시 복구에 대비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북에서 서울을 공격할 때 뭘 공격하겠냐?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게 한강다리다. 한강다리부터 부수는 거다. 응? 그러면 우리는 지금 CPX에서 한강다리 이제 20개 있는데 그게 각각 복구하는 건설업체가 전부 지정이 되어 있다. 그리고 가령 다리 한강 사망간격가
무너졌다 하면은 가령 현대건설, 삼한강교 담당 하면 그걸 복구할 비축 자재까지 지금 전부 비축해 있던 그 사실입니다. 역대 수도시장 중 제일 젊고 제일 일복 많은 김현옥 서울특별시장은 새 서울 건설을 위해 서울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김현옥 시장이 부임하면서부터였다. 느닷없이 새로 부임하는 김현옥 시장의 비서관을 데리고 학회를 찾아왔더라고. 각하께서 대통령께서 나를 서울시장으로 갖다 놓은 것은 서울이 답답하니까 부산처럼 뭐 좀 파헤치라고 갖다 놓은 것 같습니다. 내가 뭘 압니까? 서울 도시계획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라고 왔더라고. 8월 15일 박정희 대통령은 김현옥 서울특별시장과 함께 새서울의 도시계획 전시장 테이프를 끊음으로써 앞으로 66년 광복절을 맞아 김현옥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서울도시 기본계획 전시에는 강남개발계획을 포함한 서울의 청사진이 제시돼 있었다. 이걸 한 6개월 만에 서울시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라 해서 거의 밤샘이 작업을 해서 8월 15일 이 공개를 앞두고 좀 급조된 측면도 과연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급조된 66년 기본계획이 지금까지도 큰 뼈대를 이루었고 다음에 강남개발에 시동이 걸린다. 강남과 강북도심을 연결하는 최초의 다리 한남대교는 완공과 함께 경부고속도로의 시발점이 되었고 경부고속도로의 건설은 강남개발에 가속도를 붙이는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다. 한남대교가 끝나는 그 시점부터 서울의 어떤 그 경계 끝까지 그 고속도로를 놓으면서 그 땅 수용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이제 도시계획 차원에서 문제가 됐던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땅을 이제 매입을 해야 그 도로를 놓을 수 있는데 시가 이제 그 돈이 없기 때문에 이른바 구획 정리 사업이라는 것을 도입해가지고 당시 박정희의 강력한 의지로 비용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강행된 경부고속도로 건설은 구획정리 사업을 통해 용지를 확보하고 비용을 조달했다. 67년 11월 경부고속도로 건설이 확정되며 한 달 만에 지금의 강남 일대가 토지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된다. 이후 제2지구까지 총 900만 평. 전 세계 도시계획 사상 유례없는 거대한 구획정리 사업이 시작된다. 이 토지구획 정리 사업은 어떠한 토지를 가진 주인들이 거기에 부가가치를 붙이기 위해서 공공시설이라든가 공익시설, 공원학교 같은 것을 자기네가 부담을 해요. 부담을 하는데 현금으로 내는 건 아니고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토지로 부담을 해요. 즉 땅 주인이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로 제공하면 개발자인 정부는 공공시설을 건설해 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대신 남은 땅을 소유하게 된다. 그리고 정부는 무상으로 소유하게 된 땅, 채비지를 팔아서 개발 비용을 충당한다. 근데 이것을 공공이 하면 공공 투자를 하지 않고도 도시 기반 시설을 만들 수 있어요. 도로, 공원, 그러한 토지, 그리고 상당한 땅을 주물를 수가 있어요. 재미가 거기에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이 사업을 제안했지 않나. 그렇게 하면은 고속도로 용지는 그걸로 나올 수가 있거든. 구획 정리는 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불가피한 선택. 그러나 이후 진행된 강남 개발의 비용 역시 채비지 매각을 통해 확보함으로써 구획 정리는 강남 지가 상승에 단초를 제공한다. 각종 이제 그 정부 주도형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되팔면 여러 가지 차익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많이 이제 참여하고 또 일이 이제 규모 커지면서 이제 투기로 이제 전면화되는 이제 그런 현상이 생긴 것이죠. 그 당시 심지어 50%, 55%, 60%까지 채비지로 수용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채비지를 이제 시중에 파는 과정에서 몇몇 결탁이 있고 또 사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결국 서울시는 정부의 기본 정책에 따라 경제개발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서울시 자체가 땅 장사를 하는 거 아니냐. 채비지를 팔아서 비용을 마련해야 했던 정부는 땅값 상승을 원할 수밖에 없었고 개발지상주의 하에 이 선택은 필연적으로 강남 투기를 불러온 것이다. 토지구획 정리 사업을 도시계획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도시계획은 도시의 논리에서 만들어져야지 않아요? 그런데 토지구획 정리 사업은 어디까지나 토지의 판매를 목적으로 한 사업입니다. 목적이 다르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왜곡이 생기는 거예요. 실제 땅값은 상승하기 시작한다. 개발 소문이 돌면서 술렁이기 시작한 경부고속도로 주변부터 땅값은 폭등했고 서울의 끝, 말을 먹이고 쉬어가던 허벌판에 소위 말죽거리 신화가 시작된다. 복덕방들이 줄줄이 늘어서고 평당 1,200원 하던 땅이 1년 만에 2, 3천 원으로 뛰기 시작한다. 특히 그때 말죽거리일 때 부동산 투기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때 신문 보면은 지금 뭐 부동산 투기 뭐 하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1960년부터 1971년까지 그 붐을 타고 땅값이 200배가 상승하는 바로 그 당시는 아마 모든 조금 여유 있는 심지어 공무원들까지도 봉급받으면 이 강남에 땅 사러 하루 1년에 몇 배씩 땅값이 뛰니까 바로 부동산 투기의 원조는 바로 말죽거리부터 시작됐지 않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한편 토지구획 정리를 시작으로 개발의 기치를 올린 영동지구에서는 900만 평에 달하는 방대한 지역에 채비지 매각을 위한 부동산 붐이 조성되고 있었다. 맨손으로 빨리 개발을 완수해내기 위한 방법이었다. 영동지구에 필요한 공사비는 영동지구 안에 있는 땅을 채비지를 확보해 그걸 팔아가지고 그것을 공사비 출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이 채비지가 매각이 안 되기 때문에 공사하는데 굉장히 그 당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거점적으로 다 개발하기 위해서 집단 단지를 만들어서 한 5개 정도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만들어서 서울시에서 직접 집을 져가지고 개인주택을 지어서 분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비지가 안 팔리니까 담당 과장이 직접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버스를 태워가지고 가서 채비지가 이렇게 있다. 여기를 사면 돈들 번다. 그러니까 여기를 사라 하는 거를 매주 한 번씩 제가 버스를 태워가지고 다니면서 시민들한테 홍보했죠. 자기 친구나 아는 사람 어떻게 하든지 좀 와가지고 채비지 좀 사가지고 가도록 많이 채비지를 파는 사람이 유능한 가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나 당시 허허벌판이던 강남에 시민들의 이주가 소극적이면서 개발에 진척이 없자 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유인책이 발표된다. 영동지구 개발 촉진법이 제정되고 서울의 중심을 강남으로 옮기겠다고 천명한다. 서울시정도 강남으로 간다. 상공부도 강남으로 간다. 그래가 서울시청 직원들한테 땅을 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흘러가면 너가 땅값이 오른다. 그래서 이제 구자춘 시장이 그 당시에 일반 서민들 와가지고 이거 집 짓고 살아라고 취득세도 면세해주고 여러 세금 관계를 전부 면세를 해줬습니다. 해주고 반대로 강북에는 억제책이 동원된다. 시설 금지 구역이 설정되었고 유흥업소의 신축과 허가가 금지된다. 카바레라든가 그다음에 뭐 이런 그 위생시설, 위락시설들을 강북에는 신규 허용을 불가를 하고 70년대 초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이제 82년도에 해제가 되긴 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강남 지역에서는 허용하는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게 된 거죠. 70년대 중반 지하철 2호선의 노선 결정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강북의 넘치는 수요에도 불구하고
당시 서울 인구의 20%에 불과한 강남을 관통하는 순환선을 건설한 것은 도시계획상 이례적인 일. 원래 1960년대 최초로 구상된 2호선 노선은 강북 중심의 일자형 노선이었다. 2호선의 강남 순환을 반대했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 주종환. 이하에서부터 제3공교를 줄여서 가는 그 노선이 제일 수요가 많다. 제일 혼잡하다. 그래서 그거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근데 시장이 그걸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3호선 낸 것처럼 잠실로 해서 한 바퀴 도는 그와 같은 안을 제시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당시 서울시장은 강남을 관통하는 순환선을 강행했고 다른 노선을 주장했던 주정원은 해임된다. 근데 그것 때문에 해임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부르지 않으니까 그만이죠. 그 일이 있은 이후에는 더 이상 그렇죠. 지속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강행된 지하철 2호선 강남 구간의 건설 현장은 한산하기만 했다. 또 하나의 결정적인 유인책은 학교 이전. 정부의 강남 이전 방침에 따라 도심에 있던 전통의 명문고들이 강북을 떠났고 강남에는 신흥 명문학군이라는 소위 8학군이 형성됐다. 당시 전통을 자랑하던 학교들은 이전을 반기지 않았다. 재학생들의 시위도 있었다. 몇 명이 모여가지고 그 시위 계획을 만들고 그래서 당시에 그 각 반장 내지는 그 학도극단 간부들을 통해서 그 몇 시기까지 운동장 내지는 이렇게 집결을 해서 상당히 제법 많은 인원이 그야말로 참 교복을 입고선 뛰어나가가지고 그 학교에서부터 그 광화문 내거리까지 뛰어내려갔죠. 그러나 당시는 살벌한 유신시대의 말기. 중앙정보부죠, 당시에. 중앙정보부에서 이게 무슨 배후 세력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중앙정보부에서 나와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나중에 하교를 하는데 이제 그 일이 있고 난 이후부터 학교를 동시에 못하고 3명씩 이렇게 내보내는 그래서 몇 분 간격을 두고 집단 행동을 못하게끔. 그렇게 9개의 학교가 이전을 했고 최상의 교육 여건까지 갖춘 강남은 투기의 총화로 부상하는 잠재력을 갖추게 된다. 강남 개발이 한창이던 70년대 한국은 국내외적으로 고도 성장을 구가할 호재를 맞았다. 최초로 달러가 유입되기 시작한 베트남 참전. 이어진 중동 특수를 통해 400억 불이 넘는 달러가 대량 유입됐고 경제개발 계획의 결과 1인당 국민소득 1000달러를 돌파한다. 고도 성장에 따른 통합 팽창은 강남 집가 상승의 또 하나의 원인이 됐고 10년 사이 200배라는 경이적인 폭등을 하게 된다. 박정희 대통령은 바쁜 시간을 짜내어 수시로 공사장을 세차하고 일하는 산업전사들을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경제지표가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했던 1960, 70년대의 발전은 군사적 성장주의 아래 이루어졌다. 이제 군사적 성장주의란 마치 우리가 그 군사 작전에서 작전 목표를 달성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경제 성장을 이룬 것을 가리켜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박정희는 경제 개발과 관련된 모든 것의 총지휘자였고 이제 군사 작전을 하듯이 목표를 정해놓고 그걸 향해서 맹돌진하도록 이렇게 했던 것이죠. 실제 현역 군인들이 동원된 고속도로 건설을 비롯해 하면 된다는 기치 아래 진행된 모든 개발은 박정희식 군사작전이었다. 청와대 아주 그냥 전국 고속도로 그 지적도 같은 큰 걸 아주 벽으로 그냥 꽉 차 있더라고. 그러면서 나한테 이러면서 여기가 어디가까지 대전이고 여기가 부산인데
내가 헬리콥터로 일주일에 몇 번씩 현장에 간다 그 말이야. 위에는 징점으로서 말이에요. 박 대통령의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지금 철학이 혹은 지금 행정의 주된 방향이 뭐냐. 여기에 눈치 이거 가지고 지금 이제 판단을 하는 게 나머지 무슨 내가 보기엔 자기가 거창스럽게 뭘 내댔다 이게 아니고 반드시 어떤 자기 작성이 있을 것 같으면 청와대 박 대통령에게 이거 하오니까 안 돼. 할 수 안 하는 기고 하라 할 수 하는 기고 됐구만 이렇게 하시오. 됐어. 사인해버렸어. 이 사인해버리면요 그것이 법이에요. 그 당시에는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사인한 박정희 대통령이 사인한 이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면 큰일 나게.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대통령은 18년에 걸친 장기 집권을 유지하기 위해 유신, 비상조치 등 극단적인 독재 권력을 발동했다. 그러나 한편으론 경제개발에 주력했고 이는 단기간 고도성장이라는 결과로 나타난다. 군사독재 정권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런 정권이죠.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한 정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원천적으로 결여된 그런 정치적 정당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경제성장을 이용했습니다. 경제성장을 이루는 것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했던 것이었고 그런 전략은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발전 제1의 성장주의는 돈만 벌면 된다는 사회 분위기를 조장했다. 부동산 투기는 그 속에 뿌리를 내리며 부동산 중산층을 양산하게 된다. 부동산 중산층은 오직 땅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정부의 강력한 그 부동산 개발 붐에 의해서 졸지에 중산층 대열에 그것도 상층 중산층 대열에 끼게 된 그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들이 정권의 그 버팀목이 되고 이런 형태가 되면서 이 난개발이 경제성장을 지탱하고 이 경제성장이 또 다른 난개발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파괴 악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9평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좌우간 그 아파트를 77년 내가 감옥 안에 있을 때 샀는데 내가 78년에 나와 보니까 그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오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아파트라도 그 장만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그 9평짜리 다 나가빠진 아파트인데도 굉장히 이득을 본 거지. 그러니까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강남 투기붐, 부동산 투기붐 속에서 어떤 집들도 다 함께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이나 집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만큼 밑으로 가라앉아 버린 거지. 강남 투기에 당시 청와대 비자금이 직접 개입되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국토개발원 발행 월간지 국토에 정치자금 개입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 있으니 70년대 서울시 공무원으로 8년을 근무했고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을 역임한 손정목 교수다. 국토에 수록된 그의 논문에 따르면 69년 서울시의 한 과장이 강남에 땅을 사모으기 시작했다. 청와대 경호실에서 투기를 통한 정치비자금 마련을 지시한 것이다. 강남구가 된 일대의 지역이 가장 유망한 것 같다고 대답했더니 그러면 그쪽 땅을 사모으지라고 했다는 것이다. 높은 곳에서 나온 자금으로 땅을 사모으고 땅값이 어느 정도 오르면 되팔아 갖다 바친다. 이 사실은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매우 높은 분 한둘과 서울시장 그리고 자기만이 알고 있는 비밀사항이다. 최근 토지거래 내역까지 밝히며 70년부터 12억에 달하는 정치자금용 땅 투기가 있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중앙일간지에도 청와대 비자금의 강남 투기 사실을 증언했던 손 교수는 그러나 글쎄,
감수하고 싶은 그런 내용이 아니네요. 인터뷰 저희랑 안 하겠다고 하는. 안 하겠다고요? 근데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사실이 틀리거나 그런 건 아니죠? 사실이 틀리면 형무소 가겠죠. 예. 실제 강남개발 당시 고위층이 부동산 투기에 개입돼 있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소문이었다. 정부 기관에 있는 어떤 관리가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죠. 그때만 해도 저는 나중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 선배 되시는 분들, 지금 돌아가신 분들 어른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죠. 청와대 무슨 경호실 무슨 중앙정보부 뭐 이런 데 직원들이 그 정보를 잘 아니까 그래서 그 일대에 뭐 땅을 조금씩 해가지고 뭐 그래서 뭐 특혜를 많이 받다 아마 이득을 많이 챙겼다 뭐 그런 얘기들이 간간히 있었죠. 그게 뭐 확인된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얘기는 아주 그 당시에 팽배했어요. 사실은 언론계에서 강남 개발한다는 그 기획을 수립할 그 당시에 관여하고 이게 개발이 확정이 된다는 정보를 아는 그런 권력층의 몇몇 사람들이 완전히 이제 농가 밭과 산을 그 헐값으로 수만 평, 수십만 평, 심지어 수백만 평씩 사들여 가지고 개발 계획이 발표되면은 몇십 배 오르니까 그렇게 이제 처분해 가지고 막대한 이익을 챙긴 권력층이 있다는 소문들이 바닥에 퍼졌죠. 예정된 개발지 강남은 예정된 투기장으로 변모한다. 부동산 투기 현장에 경제윤리나 양심 따위는 필요 없었다. 지위는 오히려 투기의 호재가 됐다. 정부는 대개 이제 영순이자들이 가장 먼저 투자를 하게 돼 있는 거니까요. 영순이자라는 게 어떤 사람? 일반인에게 공개되기 이전에 그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저희는 영순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런 사람들이죠. 그렇다 그러면은 좀 관직에 있는 사람들. 도로가 개설되고 행위를 시작할 때는 그 계획은 3년, 4년 전에 벌써 끝났다는 거죠. 정책 위반 단계, 도시계획을. 그 계층들이 와서 미리서 그 주변의 땅을 사버리고 돈이 없으면 정보를 흘려서 기업과 이걸 사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강남에서는 이 부동산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은 정보가 먼저라는 겁니다. 정보. 둘째는 조직. 셋째는 돈이었다는 거예요. 서울시장이 이 적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시 자기 주변에 특히 좀 경제력 있는 사람한테 어느 지역에 땅 사라. 그때 공공연히 그랬습니다. 어디 개발되니까 이쪽에 땅 사라. 심지어 김현욱 시장이 나보고 돈 좀 무슨 만들어가지고 여의도에다 땅 사라 그러더라고. 그때 여의도 땅이 2만 5천, 3만 5천 원 그랬어. 그때 여의도에다 1,000평만 샀으면 지금 재벌 중에 재벌이지. 이 시기 새로운 투기 대상이 등장한다. 심화된 주택난의 타겟책으로 건설된 아파트. 집 없는 서민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 등장한 아파트는 현대적인 편리함이 인기를 끌며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각광받는 상품이 된다. 아파트 값은 폭등했고 분양권에는 반드시 엄청난 프리미엄이 붙었다. 투기는 확산됐다. 시민들이, 국민들이 전부가 다 하나의 투자의 그 활동을 일선에서 했다. 또 저 또한 거기에서도 했고. 실수요자보다 가수요자가 더 많이 붙은 거죠. 그게 그냥 분양을 받았다 그러면은 뒤돌아서 가지고 프리미엄을 받고 되넘기는 거죠. 저희들이 이제 편하게 부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종로 아주머니, 연희동 아주머니, 신당동 아주머니, 누구 엄마, 누구 할머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었죠. 근데 나중에는 이제 토지 등기를 하는 거 보면은 이제 본인이나 남편 명의로 등기를 어떤 사람이구나. 그래서 계층을 보면 전부
그 당시 표현에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주로 많이 저걸 하고 없는 사람은 감히 그 넘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요. 당시에는 이제 그 금융 공급이 아주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대출받기가 대단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부 이제 좀 세력가들은 은행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었죠. 그러면 이자 부담보다는 투기 이득이 훨씬 더 크니까. 그 틈바구니에서 이른바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들은 투기의 행렬에서 제외되었고 내 집 마련조차 힘든 가난한 자로 남는다.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를 실감케 한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강남 개발의 유지 압구정동에 건설되며 대형 평수 위주의 최고급 아파트를 표방했던 현대아파트는 분양 전부터 세간의 인기를 모았다. 그러나 현대아파트 특혜 분양 사건은 특권층의 부동산 비리를 수면 위로 떠올린다. 사원용으로 지어진 600여 세대의 분양권이 사회 유력 인사들에게 빼돌려진 것이다. 당시 특혜 관련 혐의자 900명의 명단은 신문 한 면을 뒤덮을 정도로 엄청났다. 소위 현대 측에서 볼 때는 그 사람들이 특혜를 좀 주어야 되겠다, 줄 필요가 있다,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이제 보면 되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행정부의 장관, 차관, 국장급, 이제 소위 말하면 고위 이제 직인데. 그런 거는 제가 알기로 빙산의 일각이에요. 지금처럼 맑은 시절이 아니니까 그런 경우가 왕왕 있었다고 보죠. 그거는 공경연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다만 언론에 보도가 됐다는 것 뿐이지 사실 그게 성행하고 있었거든요. 어디든지. 비슷한 시기 압구정동 한양아파트의 분양을 담당했던 한 직원은 사전 분양 관행을 증언한다. 강남구 안에 있는 전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들에게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그 방법을 많이 썼습니다. 사전 홍보를, 심지어는 관광놀이도 시켜보고, 또 심지어는 모델하우스를 사전에 방문을 해서 분양 계약을 하면 일정한 소정의 사례금을 우리가 전달을 하고, 거기에서 수많은 사전 분양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 1차적으로 650세대를 분양을 해본 결과 사회적 저명 인사나 지도층 인사들이 약 95%를 분양을 받고 입주를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벌써 거기에서 그들만의 성, 그들만의 천국이 시작된 겁니다. 특혜 분양 사건으로 여론은 분노했다. 이게 없는 것들은 서러워서 이사 가야겠다. 5명 정도를 구속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이제 해직 내지는 경고 조치로. 그때 우리가 2가구 이상을 분양을 받은 사람을 일응 투기자로 보아서 그 다음에 그것이 진짜 투기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득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는지, 또는 이득을 목적으로 안 했는데 어떻게 우연히 2가구가 됐는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하지만 수사 결과는 미진했다. 900여 명의 혐의자 중에 5명이 구속됐고 56명에게 면직이 권고됐을 뿐이었다. 그 검찰 발표가 나고 나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걸로 거의 마무리되다시피 이제 그렇게 되는 그 분위기였어요. 참 통탄스러운 일이죠. 근데 그 뒤에 처리 관련 그 공무원들, 무슨 언론인들, 무슨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 어떻게 됐고 같이 추적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세상을 뒤집을 만치 현대아파트 사건이 터지니까 현대아파트가 굉장히 좋은 데구나. 그리고 강남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한 겁니다.
강남이 강북보다 좋은 데구나. 그때는 강북에도 아파트 요즘처럼 그렇게 지었다고 해서 다 팔리지 않았거든. 그래서 강남이 좋은갑다 해가지고 강남에 관심을, 전 국민이 관심을 갖게 됐죠. 돈만 벌면 된다는 사회 분위기 속에 특권층의 비리가 오히려 투기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한 것이다. 이후 강남은 2004년 현재까지 투기의 진원지이자 서민들은 진입할 수 없는 특별한 거주지로 자리 잡게 된다. 한국 사회의 어떤 그 폐쇄적인 성체 도시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도곡동 타워팰리스인데, 그 타워팰리스 1차 124평이 40억이 넘습니다. 매매가가. 그거는 평당으로 환산하면 한 3,300만 원대인데, 3,300만 원대라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대기업체의 과장이 1년치 연봉 정도 해당하지 않을까, 제 생각에 이렇게 판단하는데, 1년을 하나도 쓰지 않고 그대로 고스란히 저축했을 때는 그 지역에 한 평을 살 수 있다라는 의미죠. 이것은 사회적으로 볼 때는 상당한 비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강남을 개발할 때도 그게 꼭 특권층을 위한 그런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개발할 때는 작은 평수의 아파트들도 있었고 일부 임대 아파트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점점 투기적인 현상들이 일어나고 이걸 정부가 경기부양이라는 목적하에서 방치하는 현상들이 생기다 보니까 집값이 이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작은 평수의 아파트들에도 가격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서민들이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된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한 것이죠. 투기는 투기를 하지 않는 사람의 자리를 뺏어간다. 서민을 위해 지어졌던 강남의 아파트는 재건축 붐까지 불면서 가격이 폭등. 13평 아파트가 평당 6,500만 원을 호가하고 있다. 70년대 실질 임금이 2배 상승할 동안 전국의 땅값은 15배 올랐고 강남은 200배가 올랐다. 월급만 받는 사람과 부동산을 가진 사람 사이에 그만큼의 빈부차가 생긴 것이다. 사가지고서는 2배 올랐다. 그럼 1,000원 투자한 사람은 2,000원이 된 거고 10,000원 투자한 사람은 20,000원이 됐잖아요. 그럼 1억 투자한 사람은 2억이 됐다 그러면은 배율은 2배일지 몰라도 금액의 차이는 굉장히 심하거든요. 빈부 격차가 더 극심해지는 거죠. 주택보급률을 100%를 넘겼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 주택 중에서 자기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은 한 50%밖에 안 됩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 46%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집을 꼭 필요로 하는 서민들은 아직도 한 절반 이상은 자기 집을 못 갖고 있다는 것이고, 결국 그 주택시장에 뛰어들어서 집을 열심히 샀던 사람들은 두 채, 세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 투기 목적에서 사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앞서가는 사람들이 저와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 이하의 계층에 있는 사람들 혹은 그 밖에 있는 이를테면 서울 지역 밖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저렇게 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또 저렇게 돈을 벌어야 옳구나라는 그런 데 대한 보편인식 혹은 보편적인 문화를 만들어냄으로써 우리 사회의 어떤 전반적인 문화가 어떤 생산적인 어떤 문화라기보다도 투기적이고 어떤 그런 그 모험적인 이 국민들 사이에 일 열심히 해서 뭐 해, 꼭 잡고 정직하게 뭘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던데 이런 식의 그 분위기. 이거 아주 참 그야말로 그 마약 이상으로 위험하고 좋지 않은 거거든요. 지난 30년간 마약처럼 번진 투기에 빠져 너도 나도 일확천금의 줄에 서 있었다. 투기의 뿌리였던 강남 개발. 이제 강남은 투기를 조장하는 비뚤어진 욕망의 대상으로 존재하고 있다. 개발지상주의 시대에 합리화된 한국 사회의 가장 부끄러운 그림자 투기. 그러나 2004년 대한민국. 투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손잡고 가보자, 달려보자, 저 광야로. 우리들 모여서 말해보자, 새 희망을. 하늘은 파랗게, 구름은 하얗게, 신바람도 불어와, 부푸는 내 맘.